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서로 힘들 때 제일 먼저 전화했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의 돈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사람이 낯설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우리 우정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훨씬 더 지혜롭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정은 왜 돈 앞에서 계산되는가? 오늘 이 주제, 저는 3가지 이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 골목 어귀에서 늘 함께 딱지를 치고 구슬을 굴리며 자란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태식과 병수. 집이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밥이 없으면 고구마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옆에서 밤새 지켰고 누가 울면 이유도 묻지 않고 같이 울었죠. 그 둘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을 하게 된 태식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병수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속을 다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태식은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작은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병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어느 특정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가장 오래된 비극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친구가 갑자기 남이 되는 걸까요? 왜 우정이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정과 돈은 처음부터 다른 언어로 작동한다. 태식이 병수에게 돈을 빌리던 날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태식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병수는 내 친구야.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도와줄 거야. 우리 그런 사이잖아. 내가 갚기 전까지 기다려줄 거야. 그게 친구 아니겠어? 그 생각이 틀렸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우정의 언어입니다. 우정은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며 상대를 믿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정의 세계에서는 계산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병수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병수는 돈을 빌려준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들어오지? 내가 다음 달에 애 학원비가 있는데 태식이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그냥 기다려야 하나? 돈의 언어는 다릅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기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계산이 필요합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은 오고 가는 흐름이 분명해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정의 언어로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의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대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같은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할 때 그 간격이 결국 갈등이 됩니다. 태식은 기대했습니다.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병수는 기대했습니다. 친구니까 먼저 말해 줄 거라고. 둘 다 맞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암묵적인 규칙이
돈 문제가 끼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깨집니다. 우정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은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정은 조용히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수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태식이 힘든 거 아니까. 분명 갚으러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태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야, 병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동창들이랑 삼겹살 먹는데 나와. 병수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먹으러 다니네.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병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나 오늘 좀 바빠서.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병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연락이 오면 조금 늦게 답하게 됐고 만나자는 약속이 줄어들었습니다. 태식은 몰랐습니다. 병수가 왜 멀어지는지,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그리고 그 거리가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그냥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정과 돈은 처음부터 다른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돈이 관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각자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배신감을 느끼고 한쪽은 영문도 모른 채 멀어집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은 관계 속의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순자와 명희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시집을 왔고 자식들 유치원도 같이 보냈고 남편들 직장 걱정도 같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서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명희네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커지고 차도 바뀌고 명희의 여유가 눈에 띄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살게. 뭐든 먹고 싶은 거 시켜. 순자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얻어먹은 건가? 명희가 나를 불쌍하게 여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음번엔 순자가 먼저 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살게. 그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형편이 안 된다는 걸 명희가 안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한 번도 없었던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명희를 만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명희는 왜 순자가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항상 체면을 유지하려 한다고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동등하다는 느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것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돈의 차이가 생기는 순간 이 균형이 흔들립니다. 더 많이 가진 쪽은 자기도 모르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더 적게 가진 쪽은 자기도 모르게 받는 사람이 됩니다. 베푸는 것은 선의입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반복될수록 관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깁니다. 한쪽은 항상 주고 한쪽은 항상 받는 구조. 그 구조가 자존심에 상처를 냅니다. 순자는 명희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명희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희를 피하게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태식처럼 돈을 빌리는 쪽은 어떤가요? 처음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이 부담이 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이 점점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감정은 이상하게도 빌려준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채무자 같아. 그냥 얼굴 보기가 싫어.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불편할 때 사람들은 거울을 치워버리는 대신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돈은 관계 속의 권력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불균형이 자존심에 영향을 줄 때 우정은 감정적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위기 앞에서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철과 동만은 회사 동기로 만났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해서 야근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서로 집안 걱정도 나눴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퇴직을 하던 해 상철이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동만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자주 찾아가 밥도 먹고 지인들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상철의 식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상철이 동만에게 전화했습니다. 동만아, 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달 임대료가 문제야. 동만은 전화를 받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 노후 자금, 자식 집 얻어줘야 하는 것, 아내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 얼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동만은 말했습니다. 상철아, 나도 요즘 좀 여유가 없어. 미안해. 상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만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만이 선택한 건 우정보다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에도 있죠. 옆 사람 마스크보다 자기 마스크 먼저 쓰라고. 자신이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이 관계 안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작동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돈 문제처럼 실제적인 위기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 그 사람이 관계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나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대하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한테 이 정도였구나. 이 감각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 한꺼번에 재평가되는 경험입니다.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만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동만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동만도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자기 노후가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아내의 눈치가 보입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부탁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을 거절한 사람을 차가운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모아놓은 것도 생각보다 금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식과 병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빌려줬을까? 나는 바보였나?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병수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 친구 아니었나?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안 되는 감정. 이게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의 가장 잔인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돈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로 여겼는지를 갑자기 가시화합니다. 그 충격이 우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정과 돈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작동합니다. 둘째, 돈은 관계 안의 권력 구조를 드러냅니다. 셋째, 위기 앞에서 진짜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우정은 원래 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짜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생존이고, 불안이고, 자존심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니 돈 문제 앞에서 우정이 흔들리는 것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로만 해석하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를 지켜야 했을 겁니다.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안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짜 아끼는 관계일수록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빌려줄 수는 있는데 나도 형편이 빠듯하니까 몇 월까지는 꼭 받아야 해. 이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자.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도와주기가 어려워. 미안해.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쌓이는 오해와 거리감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짜 오래된 친구일수록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태식과 병수의 이야기를 법원 앞에서 끝냈습니다만 사실 그 결말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야, 늦었어. 진짜 많이 늦었어. 근데 나 이거 갚으러 왔어.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돈을 받은 친구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 이 봉투보다 네가 온 게 더 반갑다. 두 사람은 그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우정이 돈 앞에서 계산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올 용기, 솔직해질 용기, 인정할 용기. 그 용기 하나가 30년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이 밉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사람에게 연락해볼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돈 얘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랜만에 잘 지내냐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우정은 돈 앞에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우정은 그 계산 이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